코스피 5천 시대를 향해 가던 국내 증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AI 거품론이 다시 부각되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었는데요. 그러면서 안 그래도 1,400원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달러원 환율도 끌어올렸습니다. 모처럼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건전한 조정이 온 것인지 지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IM증권 리서치본부 박상현 전문위원 오셨고요. 한양대 경제학부 주동헌 교수, 또 우리은행 WM그룹 박석현 부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G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 5일은 그야말로 검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장 초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굉장히 낙폭이 컸습니다. 많이 그동안 올라왔던 만큼 조정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가를 시사하는 낙폭이었는지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두 가지가 좀 섞여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물론 지금 AI 사이클에 대한 또 AI 주가에 대한 어떤 고평가 논란은 사실은 꾸준히 있어 왔고 그것이 이제 실적 발표를 이제 통해서 몇 가지 이제 좀 고평가 논란이 좀 증폭된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계속 얘기되지만 아직 AI 사이클에 대해서 이게 정말 버블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런 감이 조금 있는 부분들이어서 저는 AI 사이클에 대한 어떤 우려 뭐 이러한 것들은 아직은 사실은 뭐 증시 자체에 그렇게 큰 공포감은 아니다라는 쪽에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하나 이제 우려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올해 전 세계 자산 시장에 있어서 두 가지 축은 AI 사이클과 유동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유동성이라는 부분 자체가 최근에 보게 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은 경색이 되는 현상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금이라든지 뭐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시장까지도 사실은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그 유동성 경색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얘기가 되고 있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뭐 지금 미 연준의 어떤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감도 분명히 자극하고 있지만 한편에서 보게 되면 그동안 이제 계속 제기됐던 그 뭐 자동차 대출의 부실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모 시장에서 조금 자금이 미출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의 셧다운 자체가 워낙 예상보다는 장기화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미국의 그 현금 잔고, 재무부의 현금 잔고라고 하는 TGA 잔고 자체가 평상시에보다 훨씬 많은 9천억 달러 이상이 사실은 잠겨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그 단기 자금자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재정 지출을 통해서 시중에 나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게 한 달 이상 사실은 묶여 있다 보니까 시중에 자금에 조금 부족 현상이 사실은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뭐 달러 강세도 사실은 유발시키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자산 가격에 아무래도 이제 자금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자금들을 빼야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좀 발생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빅테크들 자체가 최근에 이제 엄청난 회사채 발행을 했습니다. 그 회사채 발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금들이 이제 그 청약이라든지 뭐 또 실제 한 350억 달러의 회사채 발행 시장으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시중에 자금이 조금 고갈되는 이러한 현상이 지금 어떤 주가라든지 자산 가격 조정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문제는 사실은 뭐 AI 사이클은 뭐 좀 접어두고 이 유동성 자체가 결국은 다시 풀려나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저는 샷다운의 어떤 그 기간 뭐 이 부분 자체가 조금은 좀 중요한 변수로 좀 대두가 되는 게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박석현 부부장, 지금 증시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받아들일 만한 조정이라고 보시는 건지 한 방 제대로 얻어 맞은 건지. 뭐 9월 이후에 코스피가 3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어제 뭐 조정폭이 크긴 했습니다. 장중에 뭐 코스피가 6% 이상 하락하기도 했으니까. 근데 약간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하지만 자연스러운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장중 낙폭도 많이 줄였죠. 그리고 오늘 또 다시 이제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 이틀만 조정을 하고 오늘 반등을 한다. 이 자체도 상당히 시장이 좀 세다,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한 기간 조정을 조금 더 거치는 게 연말까지 시장 흐름 측면에서는 오히려 조금 시장 체력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 매도가 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진정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좀 확인해 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지금 외국인 매도 말씀하셨으니까 여쭤보는 건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던 건 사실 외국인하고 기관이 수급적으로 보면 주식을 많이 사면서 끌어왔는데 지금 이제 시장이 한 수급적으로도 한번 구조가 바뀌는 것 같아요. 요즘엔 개인 투자자들이 좀 많이 주식을 담고 있어요. 하필이 외국인 매도가 거세지는데 그 물량을 지금 개인들이 다 받아내고 있거든요. 이게 예전에 우리 2022년 그때 이제 한참 개인들이 많이 주식을 담았던 이른바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이제 불리기도 했었죠. 그런 비슷한 양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일단 그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는 그 신용융자, 그러니까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부분이 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신용융자 잔고가 지금 25조 원을 돌파를 했는데 올해 들어서 이게 한 10조 원 늘어난 거고요. 60% 정도 늘었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만 보면 빚내서 주식을 투자하는 게 맞는 거냐, 과열 아니냐 이렇게 우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원래 이 신용융자 잔고라는 거는 주가가 오를 때 같이 늘어나는 어떤 흐름이고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코스피가 올해 한 70% 정도 올랐는데 자연스럽게 신용융자 잔고도 거기하고 좀 비슷하게 좀 늘어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 금액이 얼마나 늘었다 이거보다는 예탁금 대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고객 예탁금도 올해 들어서 지금 한 60% 정도가 늘었기 때문에 이 비율은 거의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잔고 비율이 한 지금 한 그 30%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5년 평균치가 한 35%고요. 10년 평균치가 한 36%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뭐 중기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평균보다는 이게 수치가 좀 더 낮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부분이 시장 과열을 어떤 신호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과거 어떤 수준을 고려했을 때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외국인 매도죠. 외국인 매도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한 11월 들어서만 한 3거래일 정도인데 어제까지 한 5조 원 이상 외국인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고요. 외국인 매도가 나오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국 시장을 부정적으로 봐서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워낙 한 2달 동안에 30% 정도 오르다 보니까 최실현 욕구도 있죠. 예, 한국 시장하고 해외 시장하고의 수익률 갭이 좀 많이 벌어졌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외국인 매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조정 과정 속에서 외국인 매도를 어느 정도 흡수를 하고 나면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 이전보다 좀 개선이 된다면 오히려 시장 체력 측면에서는 좀 뭐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름의 걱정은 그거죠. 떨어지는 장, 조정받는 장에서 개인들이 산다는 거죠.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수익률 관리가 제대로 될까?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예, 뭐 하루 이틀, 한 이틀 정도 지금 이제 하락을 좀 했는데요. 물론 이제 종목별로 보면 상당히 이제 큰 폭의 좀 하락도 있었던 부분들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외국인 매도세가 집중되는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그동안 많이 올랐던 업종을 중심으로 사실은 차익 실현이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문제는 이 지금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이 업종 자체가 그러면 상승세가 이제 꺾였느냐라는 부분이 앞으로 이제 가장 중요할 텐데요. 뭐 대표적으로 좀 반도체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뭐 반도체 가격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은 최근에 더 급등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오히려 좀 재고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 자체를 좀 산정하기가 사실 어려울 정도로 사실은 재고 자체가 없다라는 이제 소리가 사실 들리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오히려 뭐 좀 단기적인 어떤 손실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주도주로 얘기하는 반도체라든지 뭐 방산이라든지 이러한 쪽에서는 이익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 자체가 여전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연말 내년 어떤 그 1분기까지의 어떤 흐름을 봐서는 지금의 어떤 수익률 하락 자체는 충분히 좀 메꿀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맞을지 모르지만 그 최근 뭐 거래소에서 얘기 그 나온 것
중에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이제 세대별로 이제 수익률을 보게 되면 오히려 60대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최근에 얻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뭐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드보다는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갖고 가는 이러한 그 투자가 오히려 좀 최근에 보면 수익률을 좀 높게 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네. 최근에 이러한 어떤 단기적인 조정에 대해서 뭐 말씀드리는 게 AI 사이클 자체 완전히 뭔가 거품이 붕괴됐다 터졌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이 흐름 자체가 아직은 더 지속 가능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글쎄요 뭐 조금 긍정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렇게 큰 우려를 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단 지금 증시 조정에 일단 빌미가 된 건 AI 거품론인 거죠. 주 교수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AI 거품론에 대한 게 실제적으로 곳곳에 조짐이 보인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미국에서 뭐 젠슨 황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또 샘 올트먼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건데 지난달에 제가 이렇게 재미있게 본 기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MIT의 이사야 앤드류라는 교수가 AI가 그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 혁신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논문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만약에 AI가 이게 정말 버블이라서 붕괴가 된다면 이게 금융위기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앤드류 교수는 만약에 그 AI 기술이 전반적인 기술 혁신을 이루어서 성장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하면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AI 관련된 뉴스가 나왔을 때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일부 그 종목에 대해서는 AI 기술이 그 가격을 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지금 금융 시장에서 채권 시장에서 이 AI 기술에 대해서 그 생산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거라는 기대를 일단 시장이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AI 만약에 이게 뭐 과도하게 이렇게 좀 과열됐었던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글로벌 그러니까 금융위기로 이렇게 확산이 되려면은 이게 차입 투자가 됐었다면은 이게 지금 그 버블이 꺼지면서 이 뭐 그 차입했었던 걸 상환하기 위해서 자산 가격이 다른 시장에서도 하락하는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JP 모건에서도 그렇고 그 페드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헤지 펀드가 레버리지가 이제 많이 높아졌고 헤지 펀드가 그 레버리지를 높인 이유가 AI 산업에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높아졌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약에 버블이 꺼지게 된다 그러면은 금융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하기 어렵다라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미국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한 우려들이 뭐 최근에 조정 장세를 주식시장에서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AI 산업이 혁신적인 서비스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다. 그렇죠. 일단 그 장기적으로 이게 성장이 될 거라 그러면은 장기 금리가 상승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겠죠.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벤트 스터디로 한 거였는데 이제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았었다라는 분석을 그 MIT 교수가 했더라고요. 상당히 재밌는 관점인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 AI 거품론을 우리가 얘기하려면 AI 관련 기업들이 실적이 엉망이냐? 실적 잘 나온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시작점이었던 팔란티어나 AMD 같은 최근 다 실적 발표에 다 후실적이었어요. 그런데도 주가는 빠졌단 말이죠. 이건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 부부장님? 뭐 버블, 거품이라는 거는 뭐 대비 지금 좀 뭐가 끼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뭐 대비라는 거는 기업 이익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 99년 장세랑 지금 장세랑을 비교를 할 때 가장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는 그때는 기업들 투자가 벤처 캐피탈이나 외부 자금을 통해서 이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버블이 이제 쉽게 형성이 됐었고요. 지금은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들이 이 미국 빅테크 업체들 이걸 하이퍼스케일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자기 자본으로 이 돈을 많이 벌어서 거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99년하고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약간 균열이 생긴 건 맞아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그 메타하고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를 지난주 했습니다. 근데 실적 발표가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제는 메타 주식이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 주식은 지난주에 약세를 기록을 했고요. 메타는 한 4거래일간 한 16% 정도 상당히 급락을 했죠. 가장 큰 이유가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계속 할 텐데 요번에 그 오픈 AI에 대한 지분 투자에서 31억 달러 손실을 기록을 했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네. 거의 한 3개월, 6개월 만에 3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4조 5천억 손실을 기록을 했다는 건데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 기업 규모에 비해서 이게 큰 손실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네. 약간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는 자기 돈으로 이제 투자를 해왔는데 AI 인프라 투자를 해왔는데 회사채 발행을 결정을 했죠. 250억 달러 발행을 결정을 했고요. 메타 플랫폼스 창업 이후로 단일 발행 규모는 사상 최대 규모를 발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동안에는 자기 돈으로 투자를 했지만 지금부터는 경쟁이 이기기 위해서 외부 자금 조달까지 불사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시장의 우려감은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약간 다른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이 대형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가 적정한지 이거를 판단해 볼 필요성은 있는데 한 가지 지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그러니까 그 영업 활동을 통해서 창출하는 금액에서 현금 흐름 네. 캐펙스를 뺀 다음에 이걸 다시 이제 캐펙스 그러니까 투자 지출이랑 비교를 하는 비율이 있는데 이 수치가 올해 상반기에 S&P 500 기업의 수치가 75%까지 올라왔어요. 1년 반 전에는 이게 50%였는데 단번에 20%포인트 이상 급등을 했다라는 얘기죠.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면 잘 아시다시피 대형 빅테크 기업들이 AI 산업에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늘린다라는 얘기고요. 이 비율이 70%를 넘어가면 약간 주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커션이죠. 네. 근데 이 비율이 100%를 넘어가면 워닝, 경고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벌어들인 현금 창출을 대부분 과잉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S&P 500 여러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메타가 소속돼 있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은 이 비율이 올해 상반기에 100%를 돌파를 했어요. 분명히 주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까지는 이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가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우려를 크게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돼 왔었지만 지금부터는 조금씩 약간 빨간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게 주가가 고점을 쳤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전에 비해서 지금 11월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는 약간의 경고등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다. 알겠습니다. 라는 측면으로 좀 접근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게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입니다. 지금 사상 최장 기간으로 셧다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셧다운이 길어졌다는 것은 연방정부가 일을 안 한다는 거고 그 여파들이 지금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에 화제가 됐던 거는 해고당한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핫도그를 파는 이제 이런 것들도 보도가 되고 고용이 좀 떨어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징후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가 없지는 않잖아요. 셧다운이 2013년에도 있었고 2018년, 19년 이 시기에 최장 기간은 다 트럼프. 이제 그렇기는 한데 이제 그 전에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비추어서 일단 미국의 주요 금융 경제 예측 기관들이 이제 얘기했던 거는 처음에 시작될 때는 이게 과거에 보면은 이게 다시 연방 정부 업무가 재개가 되면은 밀렸던 월급도 다시 받고 그래서 이제 보상적 경제 활동이 발생하면서 과거에는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일단 트럼프 정부에서는 그 경제자문 회의인가요? 이제 거기에서도 지금 셧다운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이제 상당히 큰 것으로 그래서 GDP의 0.1% 정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한데 네. 이게 지금 타결이 잘 안 되는 게 민주당이랑 공화당이랑 이 교착 상태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치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그래서 그냥 이 기회에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우리는 작은 정부를 위해서
그 연방정부 공무원을 대량 해고하겠다. 그래서 이제 4,000명 넘게 실제로 해고를 한 상황이고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실제 경제에 과거와는 달리 부정적인 영향을 남길 가능성이 일단 매우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증시 시장 입장에서도 연방정부 셧다운 처음에 발발했었을 때는 그래, 곧 수습 되겠지. 별 리스크 아니야. 근데 이게 이제 기간이 길어지니까 점점 옥죄는 요소들 아까 유동성도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에도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건 지금 예상과는 달리 너무 이미 최장 너무 기간을 길어졌어요. 네. 너무 최장 기간을 걸어서 당초 영향이 이제 제한적일 거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연방 정부가 지출을 못하다 보니까 단기 자금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주가 조정이라든지 자산 가격에도 사실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또 최근에는 트리플 A 금리까지도 사실은 건드리는 이러한 좀 상황이 되고 있어서 조금 이제 부담이 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추수감사절 이전까지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영향이 제한적일 것 같은데 만약 그때까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올해 미국의 연말 경기는 사실 접어야 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들도 배제할 수 없지 지금 이제 추수감사절, 예, 미국 최대 명절이죠. 명절이죠. 그러니까 연말까지가 미국의 어떤 최대 소비 시즌인데 그 소비 시즌 자체를 만약 건드리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미국 경기의 어떤 4분기 성장률 자체가 상당히 후퇴될. 그러니까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3분기 성장률이 4.2%를 넘을 수 있다라고 아주 이렇게 선거를 지고 나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오히려 4분기 성장률은 워낙 3분기 성장률이 높았고 또 거기에다가 그 지출마저도 연방 지출 폐쇄로 인해서 소비 경기 자체가 만약 연말 소비까지 건드린다라고 하면 성장률이 역성장할 가능성도 사실 배제할 수도 없는 부분들은 결국 기업 실적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고요. 이제 그것이 주식시장에는 당연히 좀 부담으로 좀 올 수 있어서 과연 추수감사절 이전까지 이 전방정부 셧다운 자체가 해소가 될지라는 부분 자체는 유동성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 경제 성장률에도 상당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부부장님, 미국은 소비의 나라잖아요. 예. 그 소비의 상당 부분이 이제 연말에 집중된단 그렇죠. 말이죠. 예. 지난번 그 비행기가 지금 뜨질 못해가지고 여행을 못 가시는 혹은 이동이 이제 제한되고 이제 3주 후인 가면 이제 추수감사절 그때가 이제 소비가 막 집중되고 막 이럴 때인데 정말로 이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실물 경제에도 치명타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어요.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죠. 근데 부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네. 맞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냐 이제 이게 관건인데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미국 그 3분기 GDP 성장률은 한 3%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이 수치는 10월 그 하순 이후에 상향 조정이 됐어요. 셧다운 기간인데도 이게 상향 조정이 된 거 보면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는 우려만큼 그렇게 안 좋은 거는 아니다. 물론 이 수치가 잘못된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셧다운 기간 동안에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고용 지표들은 원래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데 이번에도 이제 발표가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두 달 2개월 연속 지금 발표가 안 되는 거죠. 네. 깜깜이 흐름은 맞긴 하지만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4분기 성장률은 미국 그 전분기 대비 연율 기준으로 지금 한 1.1%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3분기가 거의 1%포인트가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4분기는 오히려 좀 내려가야 되는 게 전기 대비니까 그렇죠. 자연스러운 건데 내려간 게 최근 한 열흘, 한 보름 동안에 0.1%포인트밖에 내려가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최근 지표가 발표가 안 돼서 이게 예측치가 좀 약간 오류가 날 수도 있겠지만 네.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미국 경제가 안 좋은 거는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 성장률은 1.9% 정도 예상이 되고 IMF에서 전망한 거를 보게 되면 내년에도 1.8%거든요. 봤을 때는 1.8% 정도 성장이라면 미국 잠재 성장률이랑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네. 주식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열되지도 않고 성장이 나쁘지도 않은 흐름, 가장 좋은 성장 추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 셧다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는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또 한 축에는 연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좋냐 안 좋냐, 고용이 어떠냐, 물가가 어떠냐, 이제 이런 것들의 조합을 통해서 연준이 금리 결정을 하는데 찜찜한 구석을 남겼단 말이죠. 금리 인하를 해놓고서는 12월은 금리 인하 장담 못하겠다. 이 매파적으로 돌아서면서 이제 시장이 다 뭔가 불확실성, 그리고 또 깜깜이에요. 그러니까 더 불확실성이 더 커졌단 말이죠.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현재로서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뭐 그걸 제가 판단하기 그렇죠. 좀 쉽지는 않은 한국 거. 사람인데 또 그렇게 질문드리니까 이상하긴 하네요. 네. 같은데, 근데 그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파월이 매파도 아니고 비둘기파도 아니고 부엉이파다. 이제 그런 태도를 지난번 그 인터뷰 때 보여준 거다, 다시 보여준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데이터 보고 하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게 지금 셧다운 때문에 데이터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그 연준 구성원들이 또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찬반으로 나뉘어 가지고 의견을 내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다 보니까 네. 이거 지금 뭐 상당히 그 예측은 어렵지만 해서 제가 예측하는 게 아니고 저희 뭐 같이 많이 보는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그 페드워치에 보면은 네. 그 일주일 전인가요? 이제 그때까지는 금리 인하 확률이 90% 정도로 봤었는데 지금은 70% 정도로 내려왔다고. 예. 12월. 그렇죠. 예,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예측이. 예, 그래서 뭐 일단은 불확실성은 좀 커졌지만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는 그래도 50% 이상을 넘어가고 있는 거니까 뭐 하락 이제 추가적으로 뭐 그 신중하게 하락 결정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인하 결정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음모론적이긴 한 건데 지금의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장기화되는 거를 트럼프 행정부가 가만히 두고 있는 거는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툴로서도 작용을 한다. 이제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예, 뭐 그럴 가능성도 뭐 배제할 물론 음모론적인 얘기입니다. 예. 뭐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럴 수도 있는 상황도 있는데, 근데 어제 사실은 그 뉴욕 시장 선거를 이렇게 보면서 그 연방정부 폐쇄가 과연 옳은 선택인가, 장기화되는 게 하는 생각이 일단은 좀 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뭐 그거를 좀 배제하고 나서 문제는 사실 12월 금리 인하가 아니고 사실은 내년에 1월에 미 연준이 과연 금리를 계속 내릴 수 있을까라는 게 시장에 오히려 좀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은 지금 워낙 깜깜이 이제 경제 상황들이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도 지금 내리는 어떤 탄력성을 계속해서 좀 유지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더구나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 연준이 12월 1일부로 양적 긴축을 중단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시중에 지금 자금 경색에 대한 또 신용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좀 깔려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보면 12월은 어느 정도는 금리를 저는 뭐 추가적으로 한 25bp 내릴 수는 있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내년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내년에 2차례 정도 상반기야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었는데, 만약 그것을 지금 분위기가 뭐 경기도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물가도 잘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연준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한다 하더라도 연준 내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은 상당히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것이 오히려 좀 시장에 조금 부담을 좀 줄 수 있는, 아무래도 뭐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강조되던 상황에서 네. 연준이 내년에 금리 인하를 만약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시각이 12월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그 시각이 더 확산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좀 주식시장에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리냐 마냐가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도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딱 나타나고 있는 게 환율이죠. 달러원 환율. 이게 무서운 속도로 또 올라갑니다.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갑니다.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 지금 1,500원까지도 상단을 열어놔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여기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도 작용한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더라고요, 부부장님. 뭐 원달러 환율이 좀 당혹스럽죠. 왜냐하면 네. 그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면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내릴 수 있다라는 거를 그거였죠. 한국은행 총재도 얘기하셨고요. 그 대부분의 전망이 이제 그랬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부담스러운 거고요. 근데 원달러 환율이랑 미국 달러 지수 차트를 그려보면 원달러 환율이 달러 지수하고 다르게 좀 올라가고 있는 건 맞긴 하지만 달러 지수 하락이 올해 하반기 이후엔 멈췄어요. 올해 전체적으로는 연간 기준으로는 달러화 지수가 한 8, 9% 정도 떨어져서 달러 약세를 표시는 하고는 있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달러화가
횡보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약간 반등을 하고 있죠. 네.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는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동결 또는 내년에 가서는 인상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 경제에 비해서 상당히 견고하기 때문에 이 경제 기반 그리고 금리 기반으로 봤을 때 올해 전체적으로 달러가 약세로 가고 있긴 하지만 내년도에는 달러가 계속 약세로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감이 생기는 거고요. 그 환경 속에서 원달러 환율도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수급적인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가장 큰 거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를 하는데 네. 우리나라만 투자하는 게 아니죠. 일본도 하고 대만도 하고 유럽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FDI라고 해서 직접 투자고요. 그리고 다른 한 축은 우리나라에 이제 서학개미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직접 거기 주식을 투자하는. 네. 근데 이 서학개미가 주식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채권도 투자하고요. 이 서학개미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다 미국 가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화의 어떤 수급적인 부분이 기업들의 직접 투자 그리고 개인이나 연기금의 미국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 모든 게 달러화 자산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관세 협상을 통해서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00원대 상당히 낯설은 환율대인 건 분명하긴 하지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달러가 약세로 갈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얘기고요. 이 얘기는 1,500원대 환율도 충분히 가능은 하지 않을까라고 물론 이게 네. 한국 경제가 뭐 안 좋다, 위기다 이런 측면하고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달러화가 강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거의 기저에는 원화의 약세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지금은 달러의 강세적인 측면이 조금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라는 걸로 정리를 해보고 이건 교수님 의견도 듣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 박 부부장님 그 의견에 뭐 들으면서 많이 동의를 하게 되고 또 오늘 이렇게 오면서도 생각했던 거하고도 많이 일치하는데 네. 사실 근데 학교에서 이제 제가 금융경제학 가르치면 환율 결정 이론으로 Purchasing Power Parity 해서 그 구매력 평가설하고 Uncovered Interest Rate Parity 해가지고 자본 시장에서의 이제 그 자금 이동에 의한 환율 결정 이론 이 두 가지를 가르치는데 저는 그 구매력 평가설 쪽을 많이 믿는 편인데 그래서 물론 이제 구매력 평가설이 여러 가지 그 실물 경제에서의 마찰적 요인 때문에 환율이 그쪽으로 가기가 쉽진 않지만 어쨌든 그쪽이 펀더멘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지금 1,400원 넘어간 게 상당히 그래서 1,500원까지 바라보는 게 너무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어제 한국은행에서 대외 순자산 이제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분석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얘기한 게 지금 박 부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 실물 경제 측면에서 지금 경상수지 흑자도 계속 나고 달러가 그럼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이 원화가 약세가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건데 뭐 서학개미를 비롯해서 지금 해외 투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 우리나라 대외 순자산이 엄청 크게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투자를 위한 달러 수요 때문에 1,400원 내외의 환율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보고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물론 그 환율이 높은 게 경제에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물가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까 한국은행은 환율이 상승하는 게 다소 좀 부정적인 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의견을 내기는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낸 게 국내 투자 환경이 개선이 된다 그러면은 해외로 나가는 투자 수요가 국내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면에서 지금 현재의 환율 수준을 저는 새롭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1,500원을 돌파한다라는 거는 너무 추세를 그 선형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일단은 환율이 굉장히 불안하고 높은 상황이고 근데 이제 저희들의 고민은 이거지. 이게 뉴노멀이 될까 봐. 아예 이 상태가 그냥 굳어질까 봐. 근데 예를 들어서 1,400원이냐 1,300원이냐 이것도 우리 경제가 감당할 만한 수준이면 괜찮은 거잖아요. 꼭 1,400원이면 무조건 나빠. 1,500원이면 최악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 경제 체력이나 감안했었을 때에
비교를 해보고 견딜만하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게 뉴노멀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지금 뉴노멀 환율에 대한 뉴노멀 얘기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네.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부분 자체는 그만큼 전 세계 외환시장 환경이 변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환율을 너무 이렇게 뭐 1,500원, 1,400원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좀 갖고 있지만 실제 뭐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원화가 약세가 아니라 지금 뭐 엔도 보면 150엔을 55엔을 넘어가려고 막 시도를 하고 있고 뭐 유로화도 다시 좀 1.15까지 떨어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뭐 원화가 이 정도의 수준을 유지한다라는 부분 자체는 그렇게 우려할 부분들은 좀 저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얘기들이 사실 많죠. 외국인 자금이 뭐 이탈을 한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가장 큰 부분들인데 최근 지난 이틀간 뭐 외국인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내년도에 사실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낙수 효과들을 생각하면 외국인 자금은 환율과는 상관없이 사실은 상당히 다시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또 최근에 채권 자금 쪽에서도 외국인 자금이 좀 이탈하는 부분들이지만 내년 4월에 저희가 WGBI 편입을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전에는 그렇죠. 또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이제 환율을 얘기하면서 항상 말씀드린 게 1,400원대 환율이 오히려 지금 미국의 관세 협상에서 저희가 15% 관세를 맡고 있는데 그 관세의 어떤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저는 환율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오히려 부정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오히려 환율이 꽤 올라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고관세 가 지탱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원화 약세를 해서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저는 1,400원대 환율 물론 이게 급등을 하고 변동성이 큰 부분은 저희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네. 뭐 다른 나라와 비슷한 정도의 원화 약세 흐름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수출 기업들한테는 환율이 지금 높은 상황이 일종의 관세 여파를 상쇄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관세 협상 타결이 이제 됐고 팩트 시트라든지 이제 문서화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인데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약속한 거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가운데 2,000억 달러는 직접 투자다. 다만 연간 상한을 200억 달러로 두긴 했는데 200억 달러는 이제 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연간 매해 200억 달러 정도는 우리나라 달러가 이제 미국으로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부담 없겠습니까? 이거는 원화 약세 요인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뭐 다 상대적인 거니까 이전에 뭐 3,500억 불을 한 번에 현금으로 해야 된다라는 상황보다는 훨씬 개선된 물론 상황이기 그것보다는 때문에 네. 일단은 좀 그 긍정적인 요소로 박 부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고 일단은 그래서 이런 협상을 이끌어내는데 그 한국 정부도 마지노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마지노선을 결정하는데 김용범 정책실장이 최근 뉴스에서 얘기한 게 그 산자부 장관도 관계 기관에 감사한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는 김용범 정책실장도 한국은행의 이제 정밀한 그 외환시장 분석이 도움이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네. 이창용 총재도 국정감사에서 이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봐서 뭐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단 현재의 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서 견뎌낼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이거 어렵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 그러면 이제 박 부부장님께 200억 달러 연간 계속해서 달러가 빠져나간다는 건 아까 이제 우리가 1,400원, 1,500원대까지 상단 열어두고 그 자체가 뉴노멀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그 근거 중에 하나거든요. 10년간은 어쨌든 200억 달러씩 나가야 됩니다. 단순 산술이긴 하지만. 그거 자체가 환율에 강력한 부담 요인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않아요? 않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기본적으로 미국 달러 움직임에 거의 연동되기 때문에 국내적인 요인이 환율에 뭐 키를 잡는다 이런 그 가정을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200억 달러가 아니라 반대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2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관세 협상이 체결이 됐다라는 네. 가정을 해보면 예.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냐 원화가 강세로 가냐 이렇게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요? 뭐 그래봤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미국 달러화 지수하고 연동돼서 흐름
좀 더 중요한 건 일본 엔화 또는 유로화, 중국 위안화 여기하고 연동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200억 달러가 부담돼서 원화가 지나치게 약세로 갈 것이다. 네. 이런 가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지금 일본도 새 내각이 들어섰잖아요. 예.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아베노믹스를 계승하겠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아베노믹스는 결국 엔화 약세를 계속해서 부추겨서 수출 경기를 살렸고 뭐 이제 이런 식의 아베노믹스란 말이죠. 그럼 만약에 엔화가 우리와 같이 동조화된다라고 한다면 그럼 원화 약세도 계속 구조적으로 엔화 약세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심해질 수 있겠네요. 좀 이렇게 그 다카이치 새로운 총리 분이 아베노믹스를 계승을 한다고 공식적으로 천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베노믹스는 엔화 약세를 뭐 공식적인 아니지만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 다카이치 총리도 일본은행의 금융 정책의 어떤 그 독립성은 인정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본격적으로 엔화 약세를 유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일본은행, 그러니까 BOJ죠. 기본 정책하고 약간 충돌이 생겨요. BOJ 입장에서는 일본의 만성적인 디플레이션을 탈출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하고 지금 일본 행정부 입장하고는 배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개가 충돌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결국 그 엔화는 정책 요인도 분명히 중요하긴 하지만 일본 은행에서 추구하는 또는 일본 정부에서 추구하는 일본 경제의 회복이 정말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이런 측면을 보자면 조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일본 GDP 성장률이 1.1%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내년 예상치는 컨센서스가 0.7이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발표했던 IMF 수치는 0.6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대비 내년도 성장률이 둔화되는 나라는 글로벌 주요국 중에 일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엔화가 강세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최근에 엔달러 환율이 150엔대 이상으로 움직이는 것도 정책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펀더멘털 측면에서 엔화가 조금 약세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얘기고요. 이거는 원화에도 같은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의 원달러 환율이 우리 경제가 감내할 만한 수준이냐 이제 이걸 따져보는 과정에 있는 건데 환율이 어디 우리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까? 우리가 딱 피부에 와닿는 건 이제 딱 물가인 거죠. 지난달 물가가 2.4% 상승했습니다. 2.4% 자체가 위협적이라기보다는 또 이제 위로 고개를 들고 이제 슬금슬금 올라가는 이 추세 자체가 좀 걱정스러워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추세라기보다는 이제 한 번 튄 거죠. 지금 2% 내외에서 뭐 2.2% 내지는 1.7% 뭐 이렇게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2.4로 튄 거죠. 근데 저희 이번 가을에 정말 비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농산물 작황에 큰 영향을 미쳤었던 것으로 보여서 그래서 지금 물가가 주로 상승한 요인이 이제 농산물 위주고 그래서 그 코어 인플레이션은 근원 물가도 좀 올랐잖아요. 조금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있기는 한데 OECD 기준으로 2.2. 그래서 뭐 이제 2% 어쨌든 한국은행의 이제 물가 목표 수준이 2%고 그리고 경기가 좀 회복되는 과정에서는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뭐 안정적인 수준에서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지켜는 봐야겠죠. 그런데 뭐 일단은 그 한국은행의 물가 담당 이사가 좀 일시적인 요소로 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추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보기 위해서 11월에 다시 한 번 더 그 물가 관련 회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그 민간 금융기관에서도 12월에는 뭐 그 유가나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다시 2% 내외로 그래서 이제 상승이 추세는 아닐 것이다라는 이제 예측을 내놓고도 있으니까요. 한번 12월까지 두고 보시죠. 네. 유가도 사실 이제 물가의 상당 부분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우리 에너지 가격, 석유류 가격인데 국제유가는 안 높아요. 낮죠. 추세적으로 배럴당 60달러 밑으로도 갔지만 우리에 들어올 때는 달러로 우리가 이제 구매를 하니까 환율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달 보면은 석유류 가격도 꽤 많이 올랐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환율 걱정을 물가 측면에서는 꽤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비용 측면의 물가 상승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비용 측면의 물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면 그 정책 당국에서는 대응하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 경기는 썩 좋지 않은 상황인데 외생적인 요소에 의해서 물가가 상승할 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결국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어떻게 잡느냐가 해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가 상승 추세가 일반 대중에게까지 기대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정책 당국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국은행의 물가 담당 김웅 이사가 네. 그 언론에서 이제 그런 기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반적인 경제 구조를 보면 내수 부분이 있고 수출이 있죠. 내수는 회복세에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 수출도 여전히 견조합니다. 수출만 보면 그 수출 중에서도 반도체가 끌어가는 형국인 걸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럼 우리 경제가 온전한 회복세로 들어섰냐? 언제까지 반도체일 거냐? 이제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근데 당분간은 뭐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27%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구조 자체가 당분간 이게 흐트러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뭐 물량이라든지 반도체 가격의 상승 속도로 봐서는 오히려 반도체 수출은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고, 반면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 주력으로 했던 여러 가지 이제 뭐 중국과 관련된 산업재 자본재 수출 자체는 상당 부분 뭐 중국 경기의 어떤 흐름을 봐서는 회복되기가 쉽지 않은 구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양극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국내도 사실은 이러한 그 수출 또 산업 쪽에서의 양극화 현상은 당분간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지금 국내 경기 회복, 뭐 내년 경기에 대해서는 뭐 기저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조금 긍정적인 요소가 많아서 성장률에 대해서 뭐 올해보다는 당연히 좋아지는 하고 1% 이상 좋아지는 어떤 흐름을 사실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네.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좋은 데는 뭐 좋고 안 좋은 데는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그 양극화 현상 자체가 더 심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아직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한 어떤 체력을 회복한다라고 보기는 아직 좀 이른 감이 저는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차원에선 부부장님 짧게만 반도체가 견인하는 이 지금의 이 증시 화랑 당분간 계속 될까요? 주식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좀 예측이 좀 어렵긴 하지만 네. 주도주가 반도체에서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코스피 기업의 영업이익이 한 295조 원, 내년에 한 400조 원을 약간 넘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한 110조 원 정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50%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결국 주식은 멀티플하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기업 이익을 따라간다. 놓고 봤을 때는 내년도 코스피 기업의 영업이익 창출이 대부분 두 회사에서 다 50% 이상을 차지한다 놓고 봤을 때는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죠. 물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고점을 찍고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예측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적어도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은 지금 봐서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반도체하고 함께 다른 업종이나 다른 테마주들이 같이 오를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좀 논쟁적인 부분이 되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익을 따라가는 주가 흐름이라고 봤을 때는 네. 반도체 주도주 이런 부분들이 흔들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뜨거웠던 증시가 또 공포스러울 정도로 크게 흔들리는 모습 보셨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조정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 투자자들 스스로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확고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 숙고를 해볼 기회이기도 합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